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강대국의 국제정치 한반도라는 책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신 권영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예. 그 소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978년도에 공사 26기로 임관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공군 대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6년도까지는 주로 이제 공군에서 근무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공군 사관학교에서 전산학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으로 공군에 있을 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제가 그 한국 국방연구원에 보면 정보체계 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와가지고 제가 2000년 초까지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전역한 2009년 말경까지는 제가 국방대학교에 가가지고 조인트 닥트린 합동 교리하고 전략 어떤 전쟁의 문제를 연구했죠. 그리고 전역 이후에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 들어가가지고 4년 6개월 동안 제가 거기서 그 정치학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 논문은 제가 이제 주로 국방개혁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주로 그 한미동맹 특히 지난 70년간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보면은 지난 70년간의 그 한반도의 주요 사건을 보니까 그 이면에 미국이 있더라. 그래서 과연 미국이 어떠한 측면에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끊임없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온 거죠. 필자도 대단한 리처드 손턴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간단히 소개를 하시면 이 책을 읽는 분한테 상당한 신뢰를 줄 것 같습니다. 예, 그 손턴이라는 분은 그 미공군 중령으로 예편을 했고, 그리고 이제 1955년부터 6년 동안 일본의 아시아 비행장에서 그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각 국가들이 그 외국하고 주고받는 비밀 전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구상 국가들과 주고받는 비밀 전문을 갖다가 미국이 감청을 한 거고 그 중국어로 돼 있는 것을 갖다 이분은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1년 동안은 오산 비행장에서 그런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1967년부터 이제 박사를 받아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지금까지 이제 53년간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교수하면서도 우리하고 좀 시스템이 미국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은 어떤 교수를 하면서도 군을 갖다가 이제 리저브드라고 해가지고 예비역으로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10년간 펜타곤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대외 정책 뭐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어떤 그 이 한반도에 관계되는 이러한 책을 쓰신 거죠. 이 책을 보면 6.25 전쟁에 대한 저자 리차드 손턴 교수의 관점과 기존 관점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6.25 전쟁에 대한 그 기존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시각하고는 후정주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시각은 이제 투르만이라든가 에치슨 그러니까 6.25 전쟁을 주도했던 미국에서 주로 이제 나왔던 것이고 그 시각에 따르면은 6.25 전쟁은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주도한 거고 이것이 이제 평화 행위, 파괴 행위로 인식한 미국이 유엔군을 편성해 가지고 38선 보건 목적으로 참전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어떤 그 38선을 복원시켰는데 그때 이제 그 메가더가 어떤 농간에 의해 가지고 유엔군이 북침을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메가더의 농간에 의해서 유엔군이 압록강으로 진격하면서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공군의 미세에 들려가지고 38선 부근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포로 교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한 2년여 동안 어떤 많은 인명 피해를 내면서 싸우다가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산 세력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미국이 국방비를 대거 증액하고 동맹체제를 어떤 구축함으로 인해서 냉전 초석에 승리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시각인데 그런데 이제 이 손턴은 사실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어떤 6.25 관련 국가에서 이제 비밀 해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소련에서도 해제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문서를 봤더니 6.25 전쟁은 어떤 이승만이라든가 김일성의 차원이 아니더라. 이것이 이제 스탈린, 마오쩌둥, 투르만의 차원이고 그래서 남침을 한 것은 김일성과 스탈린이 맞지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조종총지한 것은 스탈린이더라.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스탈린의 구도를 갖다 이행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점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어떤 그 유엔군의 북침 압록강 진격이 메가더의 작품으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미국이 어떤 투르먼과 에치슨이 미국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메가더에 대해서 많은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큰 이익 측면에서 이제 구도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손톤의 관점은 6.25 전쟁의 주요 책임이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미국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관점인 거죠. 네. 네. 그 원래 일반적으로 투르먼 하면 네. 그 메가다 사령관이라는 굉장히 그 걸출한 예. 그런 사람한테 굉장히 치이고 예. 그렇게 좀 묘사가 되잖아요. 영화나 이런. 그렇죠. 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이미 트루먼 대통령이 6.25 전쟁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이미 갖고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주요한 시점에 개입을 해서 역할을 그렇죠. 했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트루먼과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러니까 단순히 김일성과 이승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강대국의 리더들이 네. 이 벌인 그런 거대한 그 전쟁판이었는데 그렇죠. 그들의 전략적 예. 관점 이해관계는 어땠습니까? 트루먼이나 예. 혹은 스탈린이나 혹은 마오쩌둥.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저희가 이제 그 1949년도 당시 상황을 이해했죠.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고 그래서 이제 그 스탈린, 마오쩌둥, 투르먼이 마찬가지로 그 변화하는 국제 상황 속에서 자국의 입지를 갖다가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서 이제 6.25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보면은 그 저자는 6.25 전쟁의 근본 원인이 마오쩌둥의 양다리 전략, 특히 이제 소련과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갖다 지구상 최고 인류 국가로 만들겠다는 마오쩌둥의 어떤 큰 구상 때문에 이제 벌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보면은 마오쩌둥은 그 1949년 10월 1일 날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12월 16일 날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해 가지고 이제 이 소련하고 이제 동맹을 체결한 이후에 어떤 그 항공기와 함정을 받아가지고 대만을 갖다 점령하겠다. 대만 점령한 이후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지구상 모든 국가에게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특히도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 중국을 갖다가 지구상 최고 인류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던 것이고 그럼 마오쩌둥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마오쩌둥의 의도에 대해서 스탈린뿐만 아니라 투르만이 경악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자국의 그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보면은 스탈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특히도 중국이 미국과 우호 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갖다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탈린은 그 대미 견제 수단으로서 중국을 갖다가 자국에 예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 중국과 미국이 격돌을 해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이 싸우게끔 하려면은 이 양국과의 관심 지역이 있는 거고 관심 지역이 한반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그 남침을 시키게 되면은 그 당시 벌써 이미 1949년대 그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 만주로 들어가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스탈린도 그것을 당연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침을 시키게 되면은 미국이 참전할 거다. 참전하면서 그 북진을 할 거라는 것을 갖다가 스탈린은 알았던 것이고 북진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침략이 이제 한반도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자동적으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리라는 것을 갖다가 스탈린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의 남침을 지시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저자는 미국이 정보 능력을 통해서 중국과
어떤 소련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알아가지고 미국은 그 어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걸 갖다 이용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트루만의 의사결정을 보면은 트루만은 특히 이제 북한군의 남침을 이용해 가지고 미 국방비를 한 400% 늘려가지고 동맹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소련하고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구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구상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미군이 그 당시에 1200만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 GDP가 한 2300억 달러인데 그 당시 국방비가 900억 달러입니다. 예. 2차 세계. 근데 이제 49년 당시에 가면은 병력이 한 100여만으로 줄고 국방 예산도 한 150억 불이니 뭐 이렇게 줄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단은 공산주의를 봉쇄하려면은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면 국방 예산을 한 500억 달러는 돼야 되는데 예.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국민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 국민이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의시키려면은 공산 세력과 싸워야 된다. 공산 세력의 위협을 갖다 미국 국민이 절감해야 되는데 핵전쟁까지 가면 안 되고 핵전쟁 이하 수준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이고 싸울 수 있는 곳은 한반도라고 이제 이 어떤 투르만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6.25 전쟁은 특히 이제 삼국 그러니까 중국, 소련, 미국이 어떤 자국의 입지를 갖다가 보다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졌다는 그러한 관점인 것이죠. 그 상황을 보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예. 통일된 예. 완차이나 그렇죠. 이것을 두고 강대국끼리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예, 예. 대만 카드를 또 그렇죠.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뭐 대만을 양보할 수도 있다 예, 예. 이런 사인도 예, 예. 많이 주고. 예. 근데 결국은 소련과 예. 중소 동맹을 맺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소련은 또 이 중국이 미국과 또 그렇죠. 가까워질 경우에 네. 세력 균형 그렇죠. 깨지는 걸 두려워하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각자의 계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보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이 소련과 동맹을 맺고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했을 때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미국하고 밀착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1960년대 보면 중국하고 미국이 소련을 봉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걱정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중소 동맹을 맺어 가지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 가지고 미국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소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특히도 이제 이것이 이제 특히 소련과 중국의 자원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특히도 이제 중국과 소련이 중국은 아시아를 담당하고 소련은 유럽을 담당해 가지고 이제 뭐 세력도 확장하고 하면서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가 독일과 같은 과학기술 국가들과도 접목되고 미국의 기술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중국과 소련의 세력이 미국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월스트 케이스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소련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어떤 중국을 갖다가 어떤 자국의 위치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특히도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 소련 간에서 어떤 미국의 편을 든다든가 공산 소련 중국이요 또는 중도적인 입장만 취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그걸 용인해 줄 수가 있었어요. 의향이 있었는데 근데 동맹을 체결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죠. 중소동맹. 그렇죠. 중소동맹.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네. 트루먼이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네. 이 3자 가운데 네. 가장 도전적인 건 스탈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스탈린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고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작전 계획이나 이런 그렇죠, 걸 다 그렇죠. 짜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고 지도했는데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를 겨냥해서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은 국력의 재반수단인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걸 다 동원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목표를 겨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25 전쟁에서 스탈린이 추구한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이미 중국을 소련에 의해서 시켜가지고 대미 견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격돌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목표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졌죠. 그래서 보면은 그 스탈린 생각할 때 중국의 이제 그 마오쩌둥은 대만을 점령을 염원했죠. 먼저 대만을 그렇죠. 점령하기를 원했죠. 그 원했는데 전쟁보다는 대만을 점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면은 네.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미국과 소련 간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는 어떤 그 갈등 요소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오쩌둥과 트루먼이 어떤 협상하고 타협을 하지 어떤 대립을 안 할 것이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 스탈린은 먼저 마오쩌둥의 대만 점령 이전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김일성의 남침을 갖다가 한국군이 또한 그 저지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군이 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군의 능력을 갖다가 신장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남침을 해가지고 부산까지 점령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군이 참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반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겠다고 스탈린은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번에 생각한 것이 이제 그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중공군을 참전하게끔 만들어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참전한 중공군이 소련을 참전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 이러한 그 구도를 가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마오쩌둥 이전에 김일성이 먼저 남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개혁을 아주 비밀리에 마오쩌둥이 모르게끔 추진하고 그다음에 마오쩌둥에게 항공기하고 전차를 맨 처음에 제공해 준다 그랬는데 그 시간을 계속 늦추는 반면에 김일성한테 전력을 집중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남침을 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군보다 우위에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946년도 당시에 만주에서 이제 국공 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북한군들이 한 7만에서 많은 병력들이 거기에 이제 싸웠는데 거기서 전투로 단련되었던 중공군들 갖다가 북한으로 가져오도록 김일성에게 지시를 내렸죠. 그것 말고도 항공기 전차라든가 이런 화력들을 갖다가 제공해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남침 계획도 이제 작성을 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도 이제 미국의 참전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스탈린은 미국이 유엔군을 편성해가지고 들어오리라는 것을 갖다 알고 있었던 거죠. 물론 감청을 통해서 이제 알았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1950년 초에 보면 유엔에서 소련 대표 말리크를 퇴장시키죠. 그래가지고 말리크가 50년 8월에 이제 유엔군이 완전히 참전한 이후에 이제 복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엔군으로서의 참전을 저지하지 못하겠고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이제 남침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한 일주일간 지체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면서도 서서히 진격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고속으로 진격해가지고 부산을 갖다 점령해야지만이 미군이 들어올 수 없는데 스탈린은 천안에서 이제 그 당시 주력이 북한군 3사단, 4사단, 6사단인데 6사단 방호산이 있고 나서 6사단을 천안에서 예산 쪽으로 빼가지고 호남으로 내리고 마찬가지로 4사단을 대전에서 해가지고 호남으로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주력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사단만 진격을 하게 한 거고 그래서 이 3사단, 4사단, 6사단이 한 7월 한 중순경에는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 도착을 하는데 근데 그 순간에는 벌써 유엔군이 대거 많이 와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스탈린은 거기에다 이제 전차라든가 무기를 갖다가 많이 제공해 주면은 낙동강 방어선에 그걸 밀어낼 수가 있는데 무기를 제한시킨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저거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군이 이제 해서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중공군의 참전을 갖다가 시켜야겠다고 해가지고 6.25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마오쩌둥한테 한반도 전쟁 참전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북한군이 승승장구해서 내려갈 순간인데 중공군 참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북한군 패배를 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은 그 당시에 이 대만 침공 목적으로 대만 해협에 있었던 것을 만주로 이제 7월 달에 급히 막 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엔군이 위기에 있었던 낙동강 전선이라든가 또는 인천 상륙작전 위기에 있었을 당시에는 중공군 참전을 요구 안 하다가
유엔군이 북진을 갖다 딱 결정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참전을 갖다가 막 본격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 또 마찬가지로 소련의 참전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게끔 해가지고 50년 당시에 보면 이제 중소동맹을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중소동맹에서 조약을 바꿔가지고 한반도에 참전한 마오쩌둥이 소련에다가 참전을 요구하지 못하게끔 바꾸는 그러한 주도면밀한 모습을 갖다 보였던 거죠. 그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속전속결. 그렇죠. 2달 만에 끝장을 낸다. 네. 그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네. 이 전쟁을 끝낸다. 네. 이런 거였고요. 스탈린은 이 군사고문단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올 시간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력을 호남 쪽으로 빼서 예. 이 속도를 낮추고 전력도 네. 그 강도를 조정하고 예. 그 과정에서의 충돌이나 이해관계 어떤 상충은 없었나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처럼 이제 김일성은 속전속결을 갖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스탈린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군수 물자라든가 어떤 움직이려면 물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것이 스탈린이다 보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한반도 통일 가는 점차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은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을 노골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박헌영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스탈린을 갖다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진짜 잘못하고 있다든가 우리라는 개념에는 스탈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시했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소련이었기 때문에 김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전쟁사를 보면 네. 서울에서 하여튼 며칠 동안 지체한 게 네.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는데 결정적이었다. 이거는 그렇죠. 전쟁사도 나왔는데 그렇죠. 대략 한 이틀 정도라고 보는데 예. 박사님 한 일주일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기록이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북한군이 이제 서울을 갖다가 한강을 갖다 본격적으로 놓은 것이 한 7월 2일, 3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입성한 것이 이제 28일 날. 네, 6월 28일 날 들어온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월 28일부터 한 7월 3일까지 거기서 이제 체류를 한 것이죠. 트루먼 미국 네. 대통령. 네. 어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교활하다고 할까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해 놓고 네. 그 책임이나 비난은 네. 메가다나 네. 다른 쪽에 다 전가를 했으니까 예. 사실 트루먼의 회고록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회고록이 다 가짜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합리화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말단 경찰서부터 대통령까지 국익으로 뭉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 이익 측면에서 모든 것을 사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49년 6.25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예.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냉전 승리의 초석을 마련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일을 갖다 하다 보면은 이것을 갖다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은밀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진하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유엔군을 편성하게 되면은 유엔군들의 각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각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모든 여론기관들이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것들을 다 반영하면서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미국 국민들을 갖다가 전쟁이란 단일 목적으로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유엔군들 그러니까 우방국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을 갖다가 실제로는 어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조성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4강의 이익이 교차는 지금 유일 지역 아닙니까? 이미 벌써 미국은 1800년대부터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알았던 거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미국이 몇십 년 동안 가능한 한 장기간 주둔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6.25 전쟁은 너무나 많은 복합적이고 또 진짜 미국 국익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치슨이라든가 투르만이 많은 것들을 갖다가 사실 뭐 자기 합리화도 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내용을 조작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음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개입되었던 전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여기 트루먼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그런 건 이제 방어선을 어디로 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유엔군 차원에서 참전할 것인지, 그다음에 방어선을 그렇죠. 한강으로 할지, 그렇죠. 낙동강으로 할지, 혹은 상륙 작전을 어디로 할 것인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트루먼이 아주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진행 과정에서 또 이 북진 문제, 그렇죠. 그렇죠. 넘어서는 그렇죠. 문제도 그렇죠. 그 메가다와의 어떤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그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래서 설명해 이제 주시죠. 사실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트루먼 입장에서 보면은 국방 예산을 갖다가 대거 늘려가지고 미국의 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한반도에서 중공군과 그냥 장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북한군이 남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침할 수 있게끔 그 상황을 우리가 북한군의 남침 조짐을 알면서도 뭐 무기난다든가 또는 뭐 이제 하여튼 또는 그 남침을 유도한다든가 그러해서 남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남침을 갖다가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한국군이 저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할 수 없게끔 한국군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원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군사 지원이나 그렇죠, 원조 이런 그렇죠, 거 집행을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그렇다고 해서 고속으로 부산까지 점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한군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것이 49년부터 넘어가죠. 49년 벌써 그 6월 30일 날 그 한반도에서 미 전투 병력이 대부분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49년 6월 27일 날 미군 국비 문서를 갖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보면은 북한군이 남침하게 되면은 유엔군 형태로 참전할 거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폴리스 액션 액티비티로서 참전할 거다. 그리고 이제 38전을 보고시킬 것이라는 비밀 문서를 만들죠. 그런데 9월에는 어떤 문서를 만들려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낙동강까지 후퇴한다 일단은. 후퇴하고 나서 인천을 상륙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북한의 한 2군데를 갖다 상륙해 가지고 이 밀고 올라간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게 NSC 68인가요? 그것이 이제 그 NSC 68은 사실 50년 4월 15일 날 만든 것이고 그것은 그러한 계획들은 이제 49년도에 나왔던 것인데 NSC 48-2라든가 NSC 8이라든가 이런 어떤 한반도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극동 지역에 관련되는 그러한 문서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죠. 예, 그 문서는 그러면 언제 공개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되면 공개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떠 있습니다. 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북한군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어떤 그 반격한다는 것까지 이제 다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50년 5월 달에 가면 북한이 전차를 대거 확보한 걸 알게 되죠. 항공기. 그래서 북한이 고속으로 해가지고 부산을 점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년 5월 이후에는 그 당시 이제 하지 장군 있죠. 군정 장관이었던 하지 중장이 미국에서 주도해가지고 육해공군을 가지고 합동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고속으로 내려올 경우 어떻게 치고 들어갈 것인가를 그 대규모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도 면밀하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인천으로 상륙해가지고 이제 반격을 통해서 이제 또 미국은 이제 특히 보면은 이제 중공군의 참전을 갖다 유도하게끔 하는데 특히도 인천 상륙 이후부터는 이전까지는 이제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면은 이 미국이 무척 문제가 되니까 저지하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한반도 전쟁을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끔 상황을 계속 몰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트루먼 대통령은 이미 북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기습을 당했다. 뭐 어쩌다 그냥 전쟁을 당해서 그 후에 뭐 수습해서 대응한 것처럼 돼 있지만 이미 49년에 그렇죠. 모든 계획을 세워서 유엔군 형태로 참전한다. 그다음에 최종 방어선은 한강이 아니라 낙동강으로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륙작전을 인천을 비롯한 그렇죠. 다른 두 곳을 예, 예. 또 정해놓고 네. 그다음에 북진을 통해서 중공군의 참전을 이끈다. 뭐 네. 이런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이 책에 상당히 그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특히 왜냐하면 이제 그 스탈린이라든지 마오쩌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 연구돼 있고 공개가 돼 있는데 그렇죠. 요 트루먼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이미 60년대 자료 예. 이런 데 의존해 있고 네. 이런 자료가 새롭게 공개된 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소련 축자료는 90년대에 오픈이 됐던 거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아까 이 북한군이 참전하게 되면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뭐 인천 상륙작전 이런 얘기를 SL-17 계획인데 예. 이것이 1980년대 초에 미 육군이 이걸 갖다가 공개했던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80년대 이게 전쟁 역사로서 다 알고 있었던 인정이 거죠. 됐는데 예. 우리 한국에서는 왜 이게 도입이 안 됐는지 왜 그 부분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예. 알려지지 않았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 역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저촉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네.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사람이 한반도에 대해서 글을 쓴 논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것은 수호천사고 어떤 미국이 큰 구상을 가지고 한반도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들은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런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어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간성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은 수호천사고 미국이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인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국익을 추구한다 이런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국 사회에다가 소개하기도 힘든 거고 네.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1980년에 이미 그렇게 그렇죠. 공인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많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처음 소개된 것이 아니고 예. 벌써 한국 사람이 쓴 책에도 박명린 교수가 6.25 예, 전쟁에 예. 대해서 쓰셨죠. 거기에 보면 SL-17이 언급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SL-17이라는 것은 전쟁 계획은 무슨 한반도 전쟁에서의 미 공군의 역사 관계된 다양한 책에서 이미 소개가 됐는데 예. 그러한 것들이 학자들 간에는 이미 부분적으로 어떤 학술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있지만은 이것이 국민들에게까지는 언급이 안 된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소장님이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여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그런 측면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트루먼이나 학자들 예. 6.25를 남북 통일을 위한 전쟁이다. 그다음 그렇죠. 위원회에서도 이제 38선을 넘을 건가 말 건가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논란이 있었는데 예. 좀 기다리자, 있어보자. 아니다, 결국은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제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NSC에서 결정을 하고 예. 유엔에서 그걸 추인해서 예. 결국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분은 이 6.25 전쟁이 남북 통일의 그렇죠. 전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과연 사실은 각자의 다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렇죠. 싸운 전쟁이라고 그렇죠. 말이죠. 예. 왜 그러면 남북 통일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각자 국익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원래 유엔군이 참전했을 때는 38선 복원 차원에서 유엔이 허락을 해준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은 지상군이 이제 지상군 투입이 7월 1일 날 결정이 되는데 지상군 투입이 결정된과 동시에 트루먼이 지시를 내리기를 북진 계획을 갖다 만들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군이 북진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이제 지시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유엔 결의안에 보면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 안정을 복원하고 유지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평화 안전을 복원 안 되면은 북한군을 38선으로 단순히 넘겨가지고는 또 다시 남침할 가능성이 있으니 결국에서 평화 안정을 복원하려면은 한반도를 통일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명분을 만든 것이죠.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건 명분이고 미국이 거기서 이제 북진을 해가지고 중공군을 갖다 끌고 내려가지고 38선 부근에서 끊임없이 싸워가지고 이제 국방비를 늘릴 계획을 그 당시부터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의 의도는 북진을 명분을 해가지고 남북 통일이 아니고 압록강심 격도 해가지고 중공군하고 38수 부근에서 격돌해가지고 미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승만이라든가 한국 국민이 이해를 못 하겠죠. 유엔군도 이해를. 그렇죠. 유엔도 그 당시에 보면은 저거 유럽 국가들,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특히 유럽 안보에 걱정이 되는데 한반도 분쟁이 뭐 38선 이북으로 확전되든가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았던 거고 그래서 그나마 그 유엔군들을 설득해가지고 넘어가려면 명분이 그럴 듯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남북 통일이라는 명분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나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미 트루먼이라든가 애치슨이 한반도 전쟁은 남북 통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끼리 비밀적으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을 기자들이 또 이 들어가지고 또 보도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것들은 이제 비공식적인 것이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이제 그 미국은 남북 통일 목적으로 한반도 전쟁을 추진했다고 얘기를 주장한 것이죠. 특히든 이제 그 한반도가 미국 입장에서 이제 계속 중요하다 보니까 그 남북 통일을 갖다가 목적이었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8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믿는 거고 그래서 뭐 남북 통일이 아니고 한반도 전쟁을 이용했다든가 이거는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이고 그걸로 된 거죠. 저는 박사님 이 책을 보면서 아 역시 정치는 한 수위다. 그렇습니다. 소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에 메가다가 굉장히 큰 거물이고 트루먼이 굉장히 버거워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트루먼이 그 뒤에 숨었거나 이용했거나 책임을 전가했지. 마치 거기 뒤에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린 그런 그 대통령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시사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트루먼과 메가다의 이 관계 어떻게 이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 트루먼은 미국 대통령 중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고졸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루먼은 평소부터 그 전쟁산의 역사를 갖다가 많이 읽어서 국제관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치슨은 미 역대 국무장관 중에 애덤스 이후 가장 우수한 대전략가고 수재였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6.25 전쟁 당시 보면은 메가더가 이제 1951년 4월 12일 날 해임됩니다. 그때 이제 그 메가다가 명령에 불복종했다든가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비밀 해제된 자료를 봤더니 메가다가 트루먼의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더라. 월권한 경우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 불복종 월권이라고 이제 지금 뭐 여러 책에도 나와 있고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례라는 것은 다 조작된 거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특히도 이 메가더 입장에서 보면은 트루먼한테 토사구팽을 당한 거죠.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거 좀 잠깐 더 말씀드려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이 어떻게 메가더가 트루먼한테 토사구팽을 당했는가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럼 이제 특히 한반도 전쟁에서 메가더하고 트루먼이 추구한 목표가 무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야전군 사령관인 메가더가 전쟁에서 어떤 자기 목표를 갖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메가더는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그 태평양에서 무제한 전쟁을 수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은 인류 최초의 제한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더는 야전군 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 대륙을 갖다가 마오쩌둥으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장개석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미국에도 그런 세력이 그게 이제 차이나 로비 세력인데 그게 이제 미 공화당이라든가 그 당시에 타임즈 사주인 헨리 루스라든가 또는 딘 러스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차이나 로비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트루먼이 말씀드린 바처럼 한반도 전쟁을 통해서 중국하고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구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큰 목표는 달랐죠. 메가더는 중국 본토를 장기적하게 넘겨주는 거고 투르먼은 한반도에서 격돌을 통해 가지고 냉전 승리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 목표는 달랐지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이 똑같았었어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격돌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스탈린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토르먼과 메가더는 한반도 전쟁에 일어나기를 갖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예. 마찬가지로 38선 북진 압록강 진격까지도 똑같이 그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참전하는 경우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지. 이제 특히 이제 메가더는 만주로 곧바로 들어갈 생각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 중공군에 밀려가지고 막 그냥 불현듯이 쫓겨나는 듯 하면서 한반도에서 철수해가지고 만주를 폭격해야 된다는 구상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그 내려오면서 이제 토르만은 이제 어떤 그 어느 선에서 이제 그 중공군하고 싸우겠다는 이제 구상을 했던 것이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추구하는 목표는 달랐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거의 그 방책에 갔다 보니까 그러니까 에치슨이 천재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가더의 평소 발언이라든가 생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을 원하고 있고 38선 북진 뭐 압록강 진격 다 원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치슨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메가더를 갖다가 어느 순간까지 같이 이용하다가 이것을 갖다가 메가더에게 책임을 갖다 전가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6.25 전쟁의 저걸 보면 벌써 1950년 7월부터 메가더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마치 그 트루먼의 지시를 위해서 이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가더가 막 그냥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해가지고 한 것이 그냥 그런 상황을 막 몰고 가죠. 압록강 진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메가더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메가더는 뭐 평택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이 특히 또 이제 그 38선 부근에 오면서는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잘린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토르먼은 38선 부근에서 장기가 싸워야 되는데 메가더는 중공군하고 싸우려면 만주를 폭격한다든가 뭐 이제 관점이 다르니까 거기서 이제 해임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토사구팽을 당한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거죠. 유엔군의 압록강 진격 이걸 두고 이제 서로 이해관 그렇죠. 입장이 좀 그렇죠. 달랐을 텐데 그렇죠.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그 유엔군의 압록강 진격이라는 것이 중공군을 참전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유엔군이 38선을 넘게 되면은 중공군이 참전한다고 얘기를 했죠.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중공군이 이제 10월 16일 경에 참전하는데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엔군이 압록강 진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결국에 가서 그 압록강까지 왔다가 만주까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전진방어청에서 한반도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을 갖다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벌써 그 압록강 진격 계획은 그 유엔군 미군이 지상군이 참전을 결정한 50년 7월 1일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압록강 진격의 1차 진격이 그 50년 10월 24일 날 진행됩니다. 진행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중공군은 많이 들어와 있진 않았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공군하고 이제 붙으면서 그냥 마지못해 밀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11월 7일 날 중공군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다시 2차 진격을 갖다 50년 11월 24일 날 계획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극동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는 공공연히 날짜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11월 24일 날 압록강으로 진격할 거고 장진호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자기 계획을 밝히면서 하는 전쟁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극동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는 공공연히 그걸 갖다 천명하면서 들어간 거는 뭐냐면 중국이 반격을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11월 27일 날 이제 중공군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2월 1일 날 그러니까 그 중공군하고 유엔군이 마지막 격돌한 것이 11월 30일 날 신안주에서 이제 격돌을 했죠. 저녁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했는데 12월 1일 날 이제 에치슨하고 뭐 미국 국방부 장관 마샬 각군 참모총장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38선으로 내려가자. 내려가가지고 38선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자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불현듯하게 이제 막 그냥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록강 진격은
이미 큰 구도 속에서 중공군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느 선에서 멈춰 가지고 물론 진격할 때서부터 어느 선까지 끌고 내려온다는 것은 다 계획은 있었어요. 그런데 38선이라는 것은 저 12월 1일 날 처음으로 이제 에치슨이 얘기한 거고 그런 구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공군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걸 묵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월 26일 날 그러니까 중공군의 1차 참전이 이제 10월 26일 날 그 당시 이제 한군 육사단 2연대가 예. 온정리가 있어요. 온정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공군의 3개 연대로부터 포위를 당했다고 당했고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을 해가지고 급히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메가더 사령부가 무슨 소리 하냐. 28일 날 무슨 소리 하냐. 중공군이 무슨 참전을 하냐고 이제 막 그냥 높인 거죠. 근데 이제 11월 7일 날 유엔에 메가더가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중공군이 10월 16일하고 20일 날 압록강을 건넜다고 보고를 한 거죠.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공군 참전을 갖다가 은폐하고 그걸 갖다가 숨긴 거죠. 이 에치슨이 천재 그렇죠. 국무장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38선에서 최대한 격돌을 해서 그렇죠. 이 공산주의 어떤 뭐 이 문제를 좀 부각을 시키자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후퇴를 그렇죠. 후퇴하죠. 선택까지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별다른 전투도 없이 그렇죠. 후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중공군의 전력이 너무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이게 뭐 파죽지세로 쫓겨 내려온 것이다.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내려오면서 그냥 우리가 이제 11월 30일 날 신안주가 이제 평양 부근 아닙니까? 거기서 싸우고 난데 중공군은 가능하면 미국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써 국공내전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장각의 온각이라든가 원각이라든가 산악 지역에는 벌써 대만 군대들이 막 그냥 그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싸우다가 중국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가능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평양 원산선에서 타협을 볼 구상도 갖고 있었고 다양한 구상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미국은 의도적으로 거기서부터 철수를 한 거죠. 근데 철수하면서 그냥 뭐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면 그러니까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어떻고 진짜 벼룩 새끼가 그냥 산을 갖다가 넘어오듯이 그냥 벌떼처럼 넘어온다고 막 그냥 유엔군 사령부가 공동 성명을 막 발표한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중공군은 12월 28일까지도 평양 부근에 다 있었다. 그리고 이제 1월 초에 보면은 공산군의 어떤 유엔군이 좀 약간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북한군 중심의 소규모의 적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일사후퇴 하지 않습니까? 1월 4일 날 후퇴할 때에도 중공군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는 중공군 운항을 하는데 미 공군기가 뜨게 되면은 중공군이고 북한군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다 평양 부근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사후퇴도 보면은 사실 그 당시 그 명분이 뭐냐면은 함흥 원산 부근에 있는 중공군이 어느 순간에 원주로 내려와 가지고 원주로 내려가서 서울을 포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명분을 내. 그것이 벌써 원산에서 함흥까지 한 100km 뭐 이렇게 떨어진 거고 원산에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서울을 포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한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당시 기자들은 괴물과의 팬텀 귀신과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중공군은 있지도 않은데 중공군이 벌떼처럼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내려온 거죠. 이제 정보 오판입니다. 이제 보면은 미국이 뭐 불시에 당했다, 방심하고 있다, 크게 당했다 이런 건데 이 책에 보면 그렇지 않고 이미 다 감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소 간에 오가고 있는 기밀 정보를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죠.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계획을 세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비밀 해제된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순한 질문인데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몰랐나 오판했나 그건 알고 있었는데 남침을 기다렸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간과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말씀드린 바처럼 정치적 목표를 겨냥해서 국력의 재반 수단, 정치, 경제, 외교, 정보 모든 것이 다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중공군과 미군이 격돌할 필요가 있는 거고 격돌하려면 북한군이 남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공군이 참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참전을 못하게끔 한다든가 북한군이 남침을 못하게끔
미국이 강하게 그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미국이 그 당시에 소련의 GDP 한 4배, 5배거든요. 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묵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투르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정보 능력이 국방 예산 삭감으로 없었다. 그리고 한반도는 중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터는 그 당시에 미국의 정보 능력은 대단한 수준이었다는 거. 이 사람은 이제 정보장교니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과 이 그렇죠. 한국에서 정보업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사람은 한반도는 벌써 그 1800년대부터 예. 미국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다 알아가지고 예. 벌써 6.25 전쟁 나기 전에 한국에는 군사고문단이 500명 있었죠. 장교도 500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최병덕 육군참모총장 각 사단장이라든가 주요 부대 그 군사고문단이 다 배치되어 있었고 예. 거기에다가 어떤 전문가들이 한 700명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무초대사 중심으로 대사관이 운영됐는데 이 대사관은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정도였다. 그만큼 그 미국이 그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특히 보면은 한반도는 우리가 그 남북이 동일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38선 어떤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첩자를 쉽게 파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보면 6.25 전쟁 당시 보면 우리가 개성문산이라든가 몇 가지 축전해서 동시에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동시적으로 내려오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 북한군의 남침 준비에 대해서는 벌써 3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정치적 목표 측면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모르는 척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그렇죠. 북한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죠. 북한이 남침하면 우리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이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렇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는 벌써 그 한반도 전쟁을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49년도 당시부터 다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53년대에 보니까 이제 그 미 국무성에서 그 영국 출신의 간첩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체포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49년, 46년, 7년대 미국의 국비 문서를 다 스탈린한테 다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군 형태로 참전하고 뭐 기타 이런 계획들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소련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탈린은 저 49년의 문서들, 50년에 뿌려진 문서들 이것도 다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의 그 미국하고 영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죠. 그런데 그 소련을 위해서 일했던 그 간첩들, 국무성에서 일했던 간첩들이 체포되기 전에 그 문서들은 스탈린한테 다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미 국무성이나 그렇죠. 이 다 에치슨이나 공유했던 자료들 그렇죠. 다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남침을 할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걸 이미 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거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뭐 어떤 CIA 요원들이 중국이라든가 소련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미국에서 정보 활동을 하는 이상으로 미국도 정보 활동을 많이 한 거고 그리고 특히 미국은 소련이라든가 이런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정보통신 감청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소련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마오쩌둥이 스탈린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렇죠. 체류를 했는데 네. 그때 내용이나 이런 것도 이미 다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손터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이 책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어떤 그 미국이 소련의 의도를 간파했다. 감청을 통해서 간파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논리를 전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주 소련과 미국의 주요 의사결정을 보면은 미국도 한 소련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1949년 12월 16일 날 마오쩌둥이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스탈린이 만나주질 않죠.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은 이것도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이제 북경에 있는 루샤오차라든가 유속이죠. 유속이라든가 북한 북경의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스탈린이 감청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북경에 지시를 하기를 자본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추진하라. 그런 것들을. 미국과도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그런 걸 또 흘렸죠. 그것을 갖다가 미국이 감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한 메시지가 떨어진 지 즉시 미국은
중국을 갖다 소련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세기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49년도 12월 23일 날 뭐 NSC 48-1, 48-2 이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중국이 미국과 소련 간의 중도적인 입장 또는 미국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대만도 점령해 주게 하고 우리 같이 뭐 경제적으로 하자 뭐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런 주요 결심들이 소련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돼서 일어난 것이 많이 있다는 거고 네. 이것은 미국이 그 당시 이미 이 소련의 움직임을 다 감청이라든가 또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결국은 뭐 서로 다 수를 다 읽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여기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실수로 혹은 뭐 미 국무성이 북한의 남침을 예상하고 네. 그 저 대비했다는 근거. 네. 그래서 유엔에 뭐 이미 남침을 대비해서 유엔을 소집해서 네. 제출할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 놨다. 그렇죠.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에치슨은 제가 봐도 진짜 천재라고 생각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계 구도 측면에서 미국의 패권 이익을 지키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주어진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 여권을 조성할 것인가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아주 직접적인 증거 미국이 남침을 준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51년도 한 6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1년 지난 순간이죠. 그때 이제 미 국무성 차관보 히커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커슨은 6.25 전쟁 관련되는 1차 백악관 회의하고 2차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유엔 결의안을 갖다가 유엔에다가 주도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51년 그 6월 달에 미국은 그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제 히커슨을 뭐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막 주고받는 과정에서 히커슨이 유도 질문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히커슨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북한군의 남침을 예상해가지고 이미 유엔 결의안을 다 만들어놨다고 얘기한 것이죠. 아마 그 의원들이 이렇게 상당히 뭐 질타를 보냈겠죠. 그렇죠. 모르고 있었냐? 그렇죠. 당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다 알고 있었다. 있었다. 그래서 결의안을 하고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은 그 결의안을 즉각 유엔에다 제출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뭐 북한군이 남침한 6월 25일 날 바로 그날 국무성 요원들이 30명이 출근했다. 그 출근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50년 1월에 말리크가 소련 주재 유엔 주재 소련 대표가 이제 그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복귀해가지고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30명이 하루 동안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래서 벌써 이미 그 자기들이 준비했다는 것을 갖다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어느 자리에면은 이미 특히 국무성이 이 어떤 그 유엔의 결의안을 갖다가 제출한 자료하고 그 사람들은 결의안 제출안이 그 어떤 무초대사의 전문에 근거한다고 얘기했는데 무초대사 전문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 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증거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가 그 49년도 뭐 6월 27일 날 그 뭐 우리가 유엔군 형태로 참전한다든가 또는 낙동강까지 후퇴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바둑도 뒤에 한 수십 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그 경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모두 다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예. 이제 뭐 다양한 말씀을 많이 나눴고 들었는데요. 또 미진한 부분은 책을 사서 그렇죠. 독자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의 현재적 의미. 그렇죠. 아까도 이제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이 각자 입장이 또 다 그렇죠. 다릅니다. 말하는 것과 외교적인 레토릭과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정말 그 사사건건 이 남북이 화해를 하거나 혹은 이 비핵화를 첫 걸음을 띄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하는 게 이번에 뭐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사강들이 한반도에서 던지는 그런 레토릭과 실제 이해관계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서 우리 그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국도 없다. 미국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국익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이라든가 지구상의 어느 나라나
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볼턴 해고록에도 보면 알지만은 미국의 국익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예를 들면 비핵화라는 것이 결국에 와서는 보면 한반도 통일 아젠다더라. 근데 미국의 그 이익하고는 배치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한반도에서 미국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동맹국이고 어떤 나라도 다 자국의 국익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한반도라는 영토에서 미국, 중국, 소련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싸운 거고 그 과정에서 300만 이상의 한국인이 희생이 되고 국토가 초토화된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유사한 상황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잘 아시는 바처럼 그 당시에는 미소 중심의 패권이지만은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격돌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도 일본 같으면은 산가구 열도 문제로 인해서 중국하고 대립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마찬가지로 어떤 그 미국이 아닌 패권 국가 또 다른 패권 국가 부상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반도의 입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미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여기서 이제 끼어들게 되면은 이제 중국은 평소부터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반도를 가만 안 놔두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끼어들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만약 끼어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끼어들게 되면은 만약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싸운다. 그럼 가장 먼저 공격받을 때가 어디냐? 한반도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일본만 해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중요하죠. 그리고 일본은 핵도 뭐 곧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데 중국이 일본을 때리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북경이고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은 우선순위 측면에 떨어지니 한국을 뭐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은 뭐 6.25 전쟁처럼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가 큰 위기에 쌓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각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행동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6.25와 같은 그런 불상사를 막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결국에선 남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북한 위협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면서 이것을 중국과의 싸움에 이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가능하면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 국익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 뭐 진보니 보수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념이고 얘기하지 말고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우리가 뭐 물리학 문제 풀듯이 진짜 이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진짜 자유롭게 읽고 토론하면서 진짜 어떤 국가 안보,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진짜 어떤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유,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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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